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2월 9일 월요일인데요. 자,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가 이번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이번 사건을 넘기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 전부터 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입니다. 일단 모두 발언은 지금 이것으로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카메라 번거로우시겠지만 카메라 자료 정리되는 대로 질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 수사 관련해서 공수처에게 넘기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자막 보이시는 것처럼 자, 비상계엄 관련자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 속보가 들어올 텐데 아무래도 이 경찰과 검찰이 앞다퉈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지난주 사태 파악과 수습이 이뤄졌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에 대한 책임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검찰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을 건의하고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긴급 체포됐죠. 검찰의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열 기자, 검찰이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건데 적용 혐의는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두 가지인데요.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발장이 여러 접수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는 원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인데요. 특수본은 이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라면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선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진 출석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김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왜 건의했는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썼던 휴대전화의 행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곧장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오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3차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한 뒤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계엄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도 어제 저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겨냥한 공식 다발적인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 적용 혐의가 저희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보니까 내란죄와 일단 직권남용 이 두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거고, 그걸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현재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직권남용과 내란이 불가분이기 때문에 내란까지도 수사하겠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방침인데 네. 아마 조금 아까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란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내란죄 같은 경우는 예외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느냐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쨌든 정식으로 조사 자체가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더 하나 덧붙여 질문드리자면 내란죄가 이제 핵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요. 내란죄에 적용 가능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을 두고 사실 말이 많습니다. 국헌 논란 부분이 나오긴 한데 예. 이게 따질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폭동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 어쨌든 계엄군이 들어갔는데 계엄군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냐 이런 것이 있다면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계엄 선포가 있을 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헌법적인 권한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헌이 된다라는 거 볼 수도 국헌 문란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내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 권력에 대한 찬탈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은 이미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의 주체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조계에서는 좀 왈가왈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일단은 조사는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두 분 모두 이제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하나씩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란죄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는지. 내란죄 혐의 적용이 너무 쉽죠. 너무 쉽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고 내란죄로 구속되고 체포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내란죄가 쉽게 적용되냐? 첫째,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죠. 전시나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잘 이용되고 있고요. 통신이 잘 이용되고 있고요. 뭐 국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한다거나 방송국을 습격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평온한 상태에서 갑자기 계엄군이 경찰 병력도 필요 없는데 계엄군이 투입돼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국회로 들어갔느냐. 국회에는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면 바로 국회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 이건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폭동의 방법으로 협박과 폭행 등, 즉 군인들이 난입을 해서 난입한 거고요. 또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치활동을 금지했는데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대표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정치활동을 하려고 한다.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체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등 다수의 의원식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결국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나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범한 것이고요. 거의 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네. 이견이 없고요. 뭐 경찰,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직무정지가 아직 대통령한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강전혜 부위원장이 이제 네. 체포하는 상황이 굉장히 부담이 좀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체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훈 변호사님은 뭐 논란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 그리고 또 심지어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제 직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려놓았다는 것이 대국민 담화로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해석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게 체포나 구속의 영장을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체포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정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가 돼서 아마도 국무총리가 직무대행 네. 형태로 가게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체포가 되어 뭔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이선으로 물러나고 뭐 책임 총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헌법적인 이런 규정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정확하게 탄핵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한다는 것이 법에 조문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규정이 법 규정에서 위반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체포가 됐을 때는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자막은 띄워주시고요. 이 보면은 경찰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다 전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과 관련된 군 출신 인사들에서 긴급 출국 금지를 내렸다는 내용인데, 자, 송지현 기자 보면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 경고하려고 계엄을 했다라고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헌법 제77조를 보면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한해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정상화라든가 야당 견제 이런 것이 과연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느냐 이거는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현재까지는 명분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 요건이 전시사변도 지금은 아닌 상태고 또 이 준하는 사태로 통상의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되기 없는 상태냐 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경고형이라고 얘기를 했던 해명은 사실상 계엄령 선포 요건이 되지 않고 결국은 정치적인 도구로 삼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이른바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바탕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헌법에 명시된 죄가 조금 적절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판단에 그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더니 경찰이 책임자들이죠. 행안부 전 장관, 국방장관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 내렸고 윤 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서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결국에는 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여부 뭐 실제로 얘기했느냐 진행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전설 2위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에 대한 체포 얘기 그와 관련한 얘기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고 심지어 여당의 지도자들까지도 묶으려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주요 정치인들을 과천의 한 수감 장소에 수감을 했다,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걸 들었다는 내용인데 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이 이 부분을 두고서 내란죄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과연 사실관계에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게 아마도 국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체포라든지 이런 것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국정원 1차장, 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뭐 명단
진단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좀 상황이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지금 서로 간의 그 이야기가 다른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11시부터 긴급총회가 열리게 돼 있고 지금 앞에 저희가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에게 어떤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수근 부위원장님, 일단은 내란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국정원의 말이 엇갈린 부분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일단 뭐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비상식적으로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비상식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번 판단해 보는데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핸드폰까지 뭐 보여준 게 있습니다. 통화 내역 같은 통화 거. 내역까지 시간까지 한 3번 정도인가 받았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번에 다 잡아들여. 그리고 많이 도와줘. 자금과 모든 수단, 뭐 인력까지 다 제공해줘.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왔고 그래서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위치가 확인이 안 됩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한동훈 대표,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네. 뭐 김호준 씨 등등이잖아요.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비밀 조직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불법적인 것들이고요. 홍장원 1차장이 바로 이제 사퇴를 했죠. 그리고 사퇴를 제가 했어요, 국정원장이. 근데 갑자기 다시 이임식까지 치른 사람을 다시 복귀를 시켰어요. 그거 왜 그랬냐. 홍장원 차장이 뭐 국회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진실을 밝혀버릴까 봐 다시 복귀시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밝히니까 또 다시 해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을 명질이나 해임이나 이건 또 해석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원장 입장은 그런 거죠. 자신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나한테 했을 건데 라고 하는 건데 결국 자기한테 연락이 안 왔다는 거고 자기는 이 계엄에 전혀 관여된 게 없다는 것이니까 자신의 면피용일 뿐이지 홍장원 차장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은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실은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인 것이지 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충암고 라인만 수사하면 됩니다. 뭐 방첩사 라인, 방첩사 여인영,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수방사하고 이렇게 특전사 수사하면 대통령의 어떤 내란죄는 금방 규명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가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온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오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707 특임부대 단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거다 이런 내용을 긴급하게 길거리 기자회견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이 총기를 사용한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훈련 준비 내용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미 부대원들은 훈련에 관련된 군장 검사를 마쳤고 휴대하는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한정과 그리고 공포탄 휴대 장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서가 사령관으로 첫 전화를 받고 끝날 때까지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김용인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통제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끌어내리는 거랑 체포를 하라는 거랑은 다른 짓이잖아요. 저희는 체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윤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받으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 명단은 저는 사령관으로부터 안보폰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지시받았지 그 외에 전화 받은 거 일체 없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단은 비상겸에 동원됐죠. 국회에 동원됐던 707 특임대 그 단장이 양심 선언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707 특수 특임대라고 하면은 유사시에 이제 북한 지휘부 제거 임무를 맡고 있는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제거 임무를 맡고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국회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 기자. 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김현태 특임장관이 눈물을 조금 글썽이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유사시 제거에 위해서 이제 북한에 투입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원 자체가 기밀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자신의 이름이 지금 가슴팍에 박혀 있죠. 그걸 그대로 그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자신들의 그 진압 과정에서의 모습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보신 기자회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리고 논란이 좀 있었지만 비살상 무기를 사용했던 것이 맞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끌어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본인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어떤 죄값을 치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법적으로 본인이 법정에 서게 되면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스스로 군을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를 좀 받은 것 같고 이게 사실 해석을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체포란 뜻이냐 아니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냐 아니냐 이런 뜻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케이블타이. 그 케이블타이도 준비를 하라고 본인이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그게 아까 김민석 의원이 그 흔들었었던 그 영상 속에 그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어쨌든 내막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백을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끌어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말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이 됐었던 것인가.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내란죄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지금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국회 경내를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람들과의 큰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의 대표실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엄군이 있다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체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저 끌어내라는 표현이 과연 이 국회에서의 의결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뜻은 아무래도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국회 본청 밖으로 끌어내라는 뜻일 수도 있고 한간에서 얘기 나오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해줘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과 또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끌어내가 이 체포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일단 끌어내 자체는 150명이라고 하는 계엄 해제 의결 종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끌어내는 건 체포할 목적은 아니죠. 다만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체포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여인영 박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그 위치 추적이잖아요. 네. 위치 추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끌어냈어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국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한동훈 대표를 일단 체포를 해야지 다시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린 것이고 1년의 계엄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특임 단장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급박하게 지시를 받았다. 자신들은 북한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대북 임무 수행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와보니까 국회였다. 예, 이틀 전부터 벌써 대기시키면서 대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취지로 문자가 이미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비상사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갑자기 국회로 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특임단장이나 이 군인들은 정확히 상황을 모른 채로 국회에 갔고 현장에서 지휘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끌어내. 그런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국회 현장에는 갔고 자신은 지휘를 받아야 될 특임단장인데 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니까 부담은 되고 그런다고 해서 민간인을 상대로 총기는 쓸 수 없고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바로 판단을 못해서 이런 위헌위법적인 계엄에 포섭되기는 됐지만 네. 밑에 있는 부하들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자신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인 거고요. 밑에 있는 부하 얘기는 왜 한 겁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 본인이 지시했던 따랐던 부하들도 그럼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처벌될 예를 수 들어 있죠. 살려달라는 뜻입니까? 네. 뭡니까? 이게 만약에 위헌위법적인 계엄이라는 걸 알고 있고 현장에 투입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게 위헌위법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대원들까지도 처벌이 되죠. 그런데 저 특임단장은 부대원들까지는 그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을 너무 급하게 해서 몰랐기 때문에 책임은 저까지만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취지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특임단장의 생각은 뭐 군 부대원들을 아끼는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위헌적인 계엄 상황을 알았는지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치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강전의 부위원장, 일단은 이 김현태 단장이 국회에 진입했던 대원들에게는 이제 테이저건과 공포탄만 지급하고 실탄 지급하지 않고 네. 따로 모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탄 갖고 뭐 진입하지 않았던 얘기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뭐 언론에도 이미 어제 그제 다 보도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국회에 들어간 그 계엄군들 같은 경우 실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선관위에 들어간 계엄군들은 실탄까지 소지를 한 채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끌어내라는 이야기에 있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라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계엄 해제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있는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이것을 못하도록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계엄 해제는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포고령 1호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포고령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만약에 체포라는 뜻이라면요. 저 끌어내라는 표현이 그 부분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707 특임 단장이 우리는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가 일단은 먼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입에 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송정 기자. 네, 왜 그러냐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고 네. 그리고 계엄군 지휘부의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이 돼 있지만 아까 그 강전의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는 예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란죄인지 아닌지 이제 밝혀지는 거는 사실은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 자택이라든가 집무실 그리고 이런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
이 내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제 추가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과거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들어갈 때 관례상 수사 인력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경내로 들어가지는 않고 외부에서 기다렸다가 자료를 받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현재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빈 상태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자료를 받을 것이냐, 요거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책임자 김영현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에게도 출국 금지가 긴급하게 내려졌고 수사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김영현 전 장관 수사 상황을 좀 보면은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김영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 앞서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이게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또 진술 거부하지 않고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뭐 조사에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갔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영장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 본인의 신병이 확보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지금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진술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뭐 성실하게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휴대폰인 것이죠. 증거를 다 이제 좀 휴대폰을 이미 교체를 한 상황에서 출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오늘 구속영장 영장 청구가 있으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의 우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에 대한 확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을 바꾼 채로 조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보통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데 텔레그램도 아예 삭제를 하고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물론 이제 비화폰도 썼을 것이고 비화폰에 대한 확보도 있을 것이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락했었던 뭐 말하자면 충암고 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기존에 이제 연락을 할 때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을 가능성들도 있기 텔레그램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고 서버도 해외이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자료를 전혀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개인이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텔레그램을 삭제를 했을 때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텔레그램은요, 좀 특이한 것이 상대방의 폰에 있는 내가 얘기한 내용도 다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카카오톡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카카오톡은 내 거만 지우고 상대방한테 그렇습니다. 남아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거는 잠깐의 시간 동안만 지울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은 아예 전체를 상대방의 폰에서도 지울 수가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김용현 장관이 본인의 텔레그램을 지웠다는 것은 그동안에 본인과 연락을 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폰에서도 이미 그 자료들이 다 삭제가 됐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굉장히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강전혜 부위원장 얘기한 거대로라고 하면 증거인멸 혐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부를 떠나서 시기 자체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로 구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내란 범죄자를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란의 굉장히 주범이고 수괴격이기 때문에 바로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영현 전 장관이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계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계엄이다. 합헌적인 계엄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행할 때 유명 로펌의 변호사 2명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미 대비를 한 거고 이건 이제 대통령에 대한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서 방어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김영현 전 장관이 저는 진술에 있어서 무너질 거라고 봐요. 무너질 것이다. 네. 자백을 할 것이다 일종의. 왜 그러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방첩사령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했잖아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 자체가 지금 불법적으로 들어간 거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니까요. 결국엔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대통령에게 건의는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건의한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또한 포고령을 보시면 대통령이
평소 써왔던 얘기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냥 의사가 너무 보기 싫은 거죠. 의사를 전공의 처단하라. 관련해서요? 예, 포고령 관련해서. 국회는 범죄 집단이다. 그다음에 뭐 언론 출판, 가짜 뉴스 이런 거 철퇴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가 나온 건 평소 대통령이 썼던 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포고령 문건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썼다는 것이고 이 포고령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영은 전 장관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날은 시간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고 의원들 속속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이 들어갔고 지금 뒷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내용 들어온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계속 이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면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결국에는 김영현 전 장관이 증거는 일단은 뭐 없앴다는 걸로 지금 모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김영현 장관의 입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하면 김영현 장관이 입을 여는 것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정이 방향과 어떤 핵심 증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김영현 장관이 다 얘기를 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두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당시부터 아마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 계엄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 국회와 선관위에 누가 군 투입을 지시했는가? 그게 대통령인가? 아니면은 지금 김용현 장관인가? 아니면은 뭐 여인영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은 휴대폰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이 없는 것이고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 뭐 없앴다라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휴대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뭘 숨기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영현 장관이 어떤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리한 쪽으로 더 많이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알고 본인도 어디까지 지시를 했느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이 어디까지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대통령이 얼마나 세세하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김영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뭐 영장 청구가 되면 구속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어떻게 진술을 하던 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검경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표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다퉈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셋 다 각자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 대해서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저희가 뉴스 초반에 공수처 브리핑 연결했던 이유도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는데 송지영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사 상황이. 세 기관이 지금 합쳐져 있어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고로는 이제 앞다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구난방이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수사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는 없는 상황에서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지금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련의 사태만 보더라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검찰의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새벽에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고 6시간 만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압수했고요. 이러자 경찰... 새 휴대전화죠. 새로운 휴대전화. 그렇죠. 압수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해서 재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그러자 경찰에서 바로 김 전 장관의 공관 그리고 집무실 그리고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18점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경찰은 어쨌든 핵심 증거 압수수색을 했고 그러자 저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첩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에게 다 넘겨라 자료를. 그렇죠. 앵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오늘 긴급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그 내용은 이첩을 해라. 왜냐하면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첩의 그 나름의 기한을 정했는데 13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이때까지 모두 이첩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그 전에 열릴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전 장관의 이 신병 확보라든가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앞다퉈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시로 해석되지만 중구난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사가 산으로 갈 수 있고 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합동수사본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세 기관이 합쳐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공수처가 뜻하는 대로 공수처가 받아서 하는 게 나은 건지 뭐가 제일 합리적입니다?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를 했을 때는 네. 그 자료를 넘겨야 된다라고 강행 규정처럼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자료를 넘기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찰과 검찰에서는 공수처에서 그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3일까지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것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을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국민의힘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뭐 수정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특검으로서 이것을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검찰과 경찰에서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특검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는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긴급 의원총회 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비공개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이 나올지 저희가 쭉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 얘기 이어나가면은 이승원 부위원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검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 지금 당에서 확정된 겁니까? 이제까지 봐온 바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처럼 활동했기 때문에 검찰을 당연히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상 빠른 조직이잖아요. 죽은 권력에게는 가장 엄격하게 수사를 하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게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검을 얘기해야지만이 검찰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특검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었다는 오명을 좀 씻고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절한 검찰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뛸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면 되고요. 또 경찰 입장에서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경찰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경찰 조직의 어떤 무게 중심을 훅 떨쳐놨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잘 됐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서 먼저 긴급 체포를 해야지. 서로 간에 수사 경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네. 다만 공수처는 굉장히 잘못된 지금 얘기를 한 거다. 좀 뻔뻔하다는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해놓고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습니까?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검찰, 경찰에서 파견받아야 되는데 검찰, 경찰이라는 조직이 파견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3명에 대해서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수처로 이첩해라. 이건 공수처로 갖고 와서 수사 인력도 없고 뭐 검찰, 경찰이 협조 안 해주니까 수사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옹이하기 위한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검찰, 경찰이 열심히 수사 경쟁에서 수사를 하고요. 특검으로 언제든 갈 수 있다. 이런 압박을 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국정을 질서 있게 퇴진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지난주 사태 파악과 수습이 이뤄졌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에 대한 책임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검찰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을 건의하고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긴급 체포됐죠. 검찰의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열 기자, 검찰이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건데 적용 혐의는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두 가지인데요.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발장이 여러 접수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는 원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인데요. 특수본은 이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라면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선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진 출석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김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왜 건의했는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썼던 휴대전화의 행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곧장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오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3차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한 뒤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계엄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도 어제 저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 담화를 통해 밝힌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위헌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화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두한시의 반란, 두한시의 내란, 전두환? 자, 그게 떠올라요. 좀 웃을 일은 아닌데 우연 같긴 하지만 두한시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 내용, 질서 있는 퇴진에 두고 여러 말들이 나왔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는 두한시의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송정 기자,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오늘 최고위를 또 비공개로 전환했고 조금 전에 또 의원총회 긴급하게 들어갔는데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논의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에 관여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한 거에 자체가 좀 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고 네.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했다. 그때 솔루션을 나는 말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사실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말한 건 아니다.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길 것이고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예로 든 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총리에게 정권 맡겨라 하지 않았었냐. 그 선례를 따른 거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고 뭐 이런 내용입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멘붕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통령이 체포돼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워낙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면 안 된다. 시간을 버려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든 꼴이다. 너 배신자로 찍힌다. 이런 말을 너무 들으니까 시간 좀 끌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체포되고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가면 6개월이지만 내란죄는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먹고 탄핵이 됐는데 이분은 내란죄예요. 그건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되지 않아도 수사가 되고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지금 불안정한 대한민국의 정세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상적으로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을 맡고 대행을 맡고 또 국무총리가 계엄에 관련돼 있으면 그 다음 순번에 국무위원이 맡게 돼 있는 거거든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무총리라든가 권한 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탄핵이 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날 거예요?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날 겁니까? 어정쩡한 상태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걸 고집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탄핵 반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을 압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찬탈해 와서 국무총리랑 나눠 먹겠다. 이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최고위 의원총회 여러 번 연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을 하셔야지만이 그나마 자신에게 국민들의 어떤 박수가 쏟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가면요.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네, 광전의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저도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총리 공간에서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났을 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탄핵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당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총리와 만나서 국정을 논하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상 저는 어제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담화 내용에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 지금 이야기를 했으면은 어떤 시한 정도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과정 동안에 당과 총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처음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라고 본인이 먼저 야당보다도 먼저 선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당론과도 맞지 않았었던 분위기가 있었고 네. 여기에 있어서 의원들이 굉장히 좀 왈가왈부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권 지도자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냈습니다.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이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강전의 부위원장님?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시간 끌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까지의 시간 끌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한 기한 같은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아니 조기 퇴진이라는 것이 단 하루만 먼저 임기가 끝나도 조기 퇴진인 것이 아니냐. 네.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헌법상으로 군 통수권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계엄에 있어서 아예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1년형을 받았고 633 원칙에 따라서 빠르면은 6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가 날 수 있는 것이죠. 내년 그러면 4월 5월 되는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가장 대권 주자로서 민주당에서 부각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될 때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분석하셨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빨리 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두고 민주당 입장을 두고서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이 뽑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뽑는 것이지 이게 위헌적인 겁니까? 아니 본인들이 잘했으면 이런 계엄 사태도 없을 것이고 정권을 유지했을 것이고 차기 정부도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계엄 사태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이상민 장관이라고 생각해요. 12구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더라면 그래서 충암고 라인에 있어서도 애외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명품백이잖아요. 이건 액수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뭐 김건희 여사가 이것 가지고 구속됐겠습니까? 이 특검을 받아들였어야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김건희 여사한테는 위험한 거죠. 그리고 20몇 억 정도의 수익을 다 환수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특검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여론은 대통령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불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술방망이처럼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25년, 뭐 20 몇 년, 17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상대방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쌓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옆에 아무도 없는 거죠. 오직 대통령 말만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옆에는 충암고 라인인 김용현, 여인형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에 탄핵을 시도하겠다. 당장 이번 주부터입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요일에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탄핵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